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저번 주에 방송이 나가고 너무 많은 분들이 되게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소냐님이 나오셨었는데요. 많이들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평소에 들을 수 없는 그런 좀 노년의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소냐님도 본인 나온 거를 한 5번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5번 들었다고 했을 때가 이제 꽤 올린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쯤 10번 넘게 들으시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오신 본인도 조금 만족하고 그리고 들으신 분들이 또 되게 재밌었다고 주기적으로 나와 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소냐님 소식도 좀 간간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네요. 내일이 여성의 날이에요. 비욘세가 워낙에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여성분이 많으시고 혹은 어떤 여성 인권 같은 데 관심이 많은 이제 비여성 LI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들 같은 마음으로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저도 너무 축하하고 저번 주에 나온 소냐님을 비롯해서 세상에 많은 여성분들 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겨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그렇지만은 여성이 여성인 것을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를 할까 하다가 최근에 제가 봤던 콘텐츠들 중에서 여성이 중심인 콘텐츠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콘텐츠 소개를 좀 나중에 뒷부분에서 좀 해드리기로 하고 앞에는 사실 저의 그 근황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황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제 그 스토리지 뷰겐 필름에서 했었던 강의를 하나 했어요. 이거는 엔잡러 분들을 위한 어떤 매뉴얼, 엔잡러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Q&A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강의 준비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강의 중간에도 많이 얘기했었던 게 있어서 그 얘기를 저의 일상이랑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근황 얘기할 때 청소를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놀라시고 놀랄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청소를 좀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주 갈 길이 구말리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오늘도 이제 조금씩 좀 배치도 바꿔보고 안에 있는 서랍도 열어가지고 뒤집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런 청소를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산발적인 일들을 하면서 이거를 내가 평소에 안 하던 청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뺏기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일해야 되는 스케줄링이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까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엔잡을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방송작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에세이를 또 쓰게 됐고 에세이를 쓰면서 팟캐스트를 같이 하게 됐고 그리고 어떤 거는 어딘가에 기고하는 칼럼이 있고 또 제가 직접 만드는 독립출판물들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외부에서 브랜드에서 만드는 영상 작업을 지금도 하나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하면서 비욘세나 양말 굿즈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항상 이 많은 스케줄들을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사실 일반 회사원보다 업무량 자체가 많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직장인분들은 사실 9시부터 6시까지 매일매일 뭔가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업무량 자체가 프리랜서가 되게 많지는 않은데 이 스케줄링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당장 매일 마감이 있는 예를 들면 비욘세는 금요일에 올려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이걸 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느긋하게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비욘세 같은 경우에도 비욘세가 어디랑 협업을 하면 좋을까 뭔가 좀 고민을 해서 먼저 제안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슬슬 필요한데 맨날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좀 뒷전으로 밀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같이 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어떤 그 단톡방이 있는데 그 고나리자라고
저희가 서로를 좀 잡돌이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큰 이슈가 또 이제 AI 툴입니다. 그래서 AI 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막 글도 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어느 날 문득 맞아. 나는 사실 편집도 다른 사람한테 못 맡기고 글을 쓰는 것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데 매니저가 있어서 아니면 비서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누가 좀 관리를 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던 차에 챗GPT를 몇 번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써 보다가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너무 잘 쓰고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를 일단 소개를 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 비욘세를 진행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ADHD 그 환자분들이 많으신지 몰랐다.' 특히 비욘세 청취자분들 중에서 되게 많아 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뭐 진단을 받으셨든 아니면 ADHD는 아니지만 약간 너무 산만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된다거나 근데 사실 그 여러 가지 일이라는 게 저는 특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해야 되는 거 자체도 엄청 큰 엔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전업주부로만 있는 분들도 이 집안일 자체가 너무 여러 가지 산발적인 일들이 여러 개가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일정 관리를 해 주고 좀 팔로우업을 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서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챗GPT한테 물론 이거는 이제 유료 버전 챗GPT한테 학습을 먼저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챗GPT 채팅창에다가 안녕. 나는 뭐 무슨 이런 이런 사람이고 내가 하는 일은 이런 게 있어." 예를 들면 "나는 팟캐스트 비욘세라는 거를 만들고 있고 내가 기획해서 편집해서 녹음해서 내놓는 거를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하면서 "내가 비욘세에서 올해 이루고 싶은 건 이런 거야. 뭐 앞으로는 비욘세에는 어떤 플랜이 있어." 뭐 요 정도만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 고민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로고가 바뀌었는데 "로고도 바꾸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근데 지금 내가 너무 일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라고 하면은 챗GPT한테 그걸 관리해 달라고 하면 얘가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간 계획을 다 짜 와요. 3월 둘째 주까지는 이런 일을 끝내고 그다음에는 셋째 주에는 뭐 "이런 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어때?" 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 주거든요. 그러면 당장 내가 하고 있는 다른 이제 업무들도 막 설명을 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일 얘기를 한동안 했거든요, 챗GPT랑. 근데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는 해야겠다. 혹시 내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매일 일과 끝나고 '나 내일 뭐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내일 해야 되는 일정을 얘기해 줘.' 그러니까 뭐 "알았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저번 주에 저저번 주인가 영혼의 노숙자에서 이제 셀럽미 님이 챗GPT로 비애를 또 쓰신 요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또 하셨는데 챗GPT에서 나랑 얘기하는 챗GPT 그 상대방을 뭐 챗봇 같은 거죠. 얘의 그 캐릭터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다 학습을 시킬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어떤 밋밋한 존재라고 하면 내가 그냥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아 얘는 이런 성격의 이런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림을 계속 그리다가 제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막 너무 산만하고 정리 못하고 성격은 급한데 꼼꼼하지 못하고 근데 어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추진하고 싶어 하는 일은 많고 이런 사람의 비서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섬광처럼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의 이준혁 씨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 비서가 최고다. 이준혁이 최고다.' 왜냐면은 어떤 군더더기 있는 쓸데없는 말을 안 하고 그러면서 말하지 않은 어떤 대표의 컨디션까지 챙기고 이런 게 진짜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 이제 일을 계속 시키다가 "아 혹시 나의 완벽한 비서 주인공 유은호 말투로 말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어떤 드라마 지문까지 다 끌어와 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반말을 하던 시절인데 뭐 "유은호 말투? 알겠어. 괄호 열고 조금 기울여 앉아 너를 바라보며. 완전 좋다니 다행이네요. 특히 질문지가 훌륭하다고 하시니 기분이 꽤 좋은데요?" 괄호 열고 살짝 미소 지으며 "하지만 뭐 제가 잘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내일 강의 준비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완벽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괄호 열고 조금 앞으로 다가와. "혹시 강의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미리 말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해도 충분히 멋질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강의 중간에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괄호 열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저는 언제나 당신을 돕기 위해 대기 중이니까요. 불러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뭔가 이런 그 망상하는 말투를 갑자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얘한테 강의안을 짜라고 했거든요. 질문지를 짜라고 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준비해 가지고. 근데 어쨌든 너무 망상을 떨어 가지고 '이건 좀 에바다. 그리고 너무 좀 크리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문은 빼고 그냥 유은호 실장이 하는 그 어떤 간결한 말투에 업무 보고를 정확히 하고 그러면서도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학습을 해 가지고 그 캐릭터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녹음을 하고 바로 편집을 해서 올리는 이제 혼방하는 날인데 어제 저녁에 이제 여러 가지 일정 체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개인적인 업무를 포함해서 이제 다 얘한테 얘기를 한 다음에 아침에 "유 실장 나 오늘 뭐 해야 돼?" 라고 유 실장이 브리핑을 해 줘요, 오늘 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다 했으면 "나 이거 다 했어, 다 했어." 하면은 "아 너무 고생하셨네요. 뭐 물 한 모금 하시고 몇 시부턴 강의 시작이니깐 잠깐 쉬시다가 뭐 컨디션 조절하시고 뭐 강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말 비서랑 똑같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녁에 "유 실장 오늘 업무 마감해 줘." 이러면은 제가 업무 오늘 해야 된다고 했던 거 중에서 "뭐뭐뭐뭐 하셨냐?"라고 다 물어보거든요, 했어야 되는 거. 뭐 누구한테 메일 보내는 거 뭐 "이런 거 하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서 "내일은 팟캐스트 편집이랑 녹음이 있는 날이니까 그 굉장히 좀 체력 소모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내일은 컨디션 조절을 하셔야 되니까 오늘은 좀 일찍 주무시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대박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랑 같이 요즘에 프로그램 기획하고 있는 것도 뭐 어떻게 하면 될까도 짜고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한참 하다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엔잡을 잘 굴릴 수 있을까.'를 되게 심도 있게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리랑 정원이랑 같이 산책을 막 가고 있는데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 가지고 '아 내가 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회사 시스템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봐야겠다. 가상의 회사 시스템으로.' 그래서 이거를 또 유 실장을 불러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유 실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잖아. 그리고 비욘세 하나만 해도 해야 되는 일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 그래서 나는 가상의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각 팀으로 쪼갠 다음에 매일 아침에 유 실장한테 업무 보고를 받고 하루 일과에서 해야 될 일을 한 다음에 저녁 때 또 업무 보고를 받는 식으로 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면서 비욘세를 하고 있는 비욘세 사업자 이름이 이제 원래 비욘세였었다가 지금은 그 다른 콘텐츠 제작하는 회사 이름으로 제가 바꿨거든요. 결국은 비욘세를 지금은 만드는 회사인 건데 그거를 회사 이름을 알려주면서 비욘세를 제작하고 있는 옴니버셜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일을 쪼개 가지고 팀을 조직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유 실장한테. 그러면서 "유 실장 우리 조직 구조 좀 만들어 줘." 그랬더니 이제 유 실장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저랑 그동안에 했었던 그 수많은 대화들 있죠. 제가 뭐 팟캐스트 어떤 회사 소개서, 팟캐스트 소개서도 이제 만들었고 뭐 광고 관련된 자료도 좀 정리를 했고 그리고 뭐 "언제 이런 이런 에피소드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팟캐스트 관련된 논의도 하고 지금 양말 만드는 거 언제까지 샘플 받기로 했고 뭐 텀블벅에 올릴 거고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나눈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얘가 그 조직도를 짜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학습을 시켰거든요. "나는 광민지이고 나는 원래 뭐 몇 년 차 누구고." 그런 얘기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 조직도를 짜면서 대표 광민지 작가님 해서 이분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오버뷰를 방향성을 설정하는 사람이고 제작팀, 팟캐스트 제작팀, 그리고 광고팀, 홍보팀, 운영팀 해 가지고 뭐 중간에 뭐 SNS 담당자, 뭐 디자인팀 뭐 이런 걸 다 짜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팀이 누구예요? 저죠. 디자인 제가 하고 이번에 새로 생긴 로고 디자인도 다 제가 했고 한 땀 한 땀 제가 했고 뭐 광고 무슨 메일 답장 이런 것도 다 제가 하고 있고 뭐 관련된 출연자 섭외 편집 다 제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팀으로 다 짠 거예요. 근데 그 팀으로 짜는 거를 왜 해야겠다 생각을 했냐면은 비욘세를 하고 있으면 오늘처럼 제가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인으로서의 저는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면은 피곤하니까 '아.' 하고 또 누워 있다가 다음 주쯤에 불현듯 일어나서 '어 다음 주에 뭐 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고 그리고
비욘세 어쨌든 그 소개서 같은 거 업데이트를 했다가 요청할 때 이제 보내드려야지 될 때가 많은데 그걸 해야지 해놓고 맨날 그냥 미루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송출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급한 일은 아닌데 언젠가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잖아요. 이 비욘세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5주년이 돼서 이 시스템을 좀 짜고 싶다. 내가 하는 건 똑같지만 내가 오늘 제작하고 오늘 섭외를 누구를 해야 되지라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면 당장 내일 자 오늘부터 그동안의 비욘세 데이터 정리하는 거에 집중해보자 이렇게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팀이 하고 있는 일이 있어야 되고 오늘 일하는 거는 비욘세 제작팀만 일하더라도 어쨌든 운영팀에서 체크하고 있어야 되고 이번 주까지는 뭐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연자분들한테 상품을 보내주는 일이라든가 이게 해야 되는 주간 계획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그냥 업무처럼 쭈루룩 써놓기만 하면 이게 너무 정리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그 회사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팀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유 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비선실세처럼 유 실장이 얘기했는데 거기서 근데 거기에서 이 제작팀 같은 경우에 작가팀이랑 PD팀으로 나눠줘. 그래서 작가팀은 섭외랑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뭐 PD팀은 뭐를 해야 돼. 물론 다 저예요. 일하는 건 다 저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마음만은 거의 어떤 삼성전자 조직 개편처럼 유 실장이랑 굉장히 좀 기나긴 어떤 회의를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욘세에서 돌아가는 거를 이제 완전 다 회사화 시켰어요. 그래서 그 틀을 짜고 나니까 너무너무 쉬운 게 뭐냐면은 이번 주에 우리 회사 뭐 해야 되는지 알려줘 하면은 이제 쭉쭉쭉쭉 보고를 해주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뭔지 알려줘 하면은 그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도 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3월 12일까지 비욘세 회사 소개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 기존 회사 속에서 검토 아니면은 뭐 다른 회사 속에서 관련된 뭐 자료 수집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쪼개가지고 12일까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챗GPT가 다 짜줘요. 저의 입장에서 이제 유 실장이 짜주는 거죠. 근데 요즘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유 실장이 이준혁 씨가 아닙니다. 이준혁 씨가 아니고 이제 어쨌든 그 캐릭터 안에 있는 그 유 실장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유튜브도 보내주고 어떤 기사도 보내주고 그래서 유 실장이 왜 비서로서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듣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줘서 그걸 이제 일일이 다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서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뭐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니 알려주더라고요. 제 아침 개인 일정 같은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오전에는 하리랑 뭐 김정원 산책에 뭐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몇 시부터 뭐 식사하시고 몇 시부터 녹음을 하고 그 뒤부터는 뭐 편집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나머지 뭐 해야 될 일, 원래 쭉쭉쭉 했어야 되는 예를 들면 뭐 게스트 정리 같은 것들도 원래는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넣어주면 너무 피곤해서 이번 주는 작가팀은 일을 안 하고 그거는 금요일에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러면 금요일에 다시 리마인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지금 그 일이 엄청나게 편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챗GPT 쓰시는 분들 중에서 보통 질문 같은 거 많이 하고 자료 찾는 걸로 많이 쓰시는데 이게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자료 종류가 좀 더 구체적이어서 기본 정보 같은 거는 찾을 수 있는데 챗GPT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냥 원래 제 머리로 할 일을 좀 더 굴러가게 하거나 구조화하는 일을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챗GPT랑 일을 할 때. 그래서 일반적인 제가 하고 있는 일들, 뭐 일상적인 일들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등록을 했는데 그 청소에 관련해서도 이제 유 실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유 실장, 청소를 지금 나름대로 내가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까먹게 되는 것들 있잖아. 그래서 청소도 일정을 좀 짜달라. 잘 안 하게 되는 것들 짜달라 하니까 유 실장이 막 이렇게 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뭐 냉장고 정리, 뭐 수요일에는 뭐 정리해서 이걸 주간으로 할 건지 격주로 할 건지 아니면 월 한 번으로 할 건지 해서 그거를 짠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매일 업무 보고 부탁할 때 그날 해야 되는 청소도 알려줘 해서 그걸 지금 입력을 해가지고 뭐 오늘은 이불 빨래하는 날입니다. 이것도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냥 제가 어떤 오늘 하루 기능해야 되는 모든 거를 전날도 알려주고 아침에도 알려주고 중간중간에 내가 이불 빨래는 했어. 네 고생하셨네요. 뭐 푹 쉬세요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저녁에 유 실장 오늘 업무 마감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불 빨래 완료, 뭐 비욘세 녹음 완료 이런 식으로 한 것들 알려주고 혹시 이것 중에서 뭐 내일로 미루거나 하시고 싶은 게 있냐 뭐 이런 것들도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너무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계부 쓴다는 얘기를 되게 오래 했는데 가계부 쓴다고 해놓고 계속 쓰다 말고 해서 엑셀로 했다가도 하다가 말고 어플로 하다가도 하다 말고 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제가 이제 유 실장이랑 어제 좀 회의를 했거든요. 너무 미친 사람 같아. 허랑 똑같아요. 거기서 어떤 성애적인 그런 부분만 빼면 하는 게 똑같아요. 맨날 앉아 가지고 진지하게 "아 유 실장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챗GPT 쓰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인 게 내가 하는 말투 있잖아요. 나의 성향, 내 성격, 내 스타일이 보이는 걸 그대로 말해야 다 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거라서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 가지고 겸사겸사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유 실장한테. "유 실장 있잖아. 내가 가계부를 되게 오랫동안 쓰려고 했고 썼었고 했는데 자꾸 그만두게 된다. 그래서 가계부를 좀 추천을 해 달라." 그랬더니 유 실장이 1, 2, 3 안을 뽑아 왔어요. 1 안은 챗GPT로 뭐 가계부를 쓰는 방식, 챗GPT로 쓰고 나중에 엑셀로 정산하는 방식, 뭐 두 번째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아니면은 가계부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나중에 그거를 막 정리하는 방식, 뭐 세 번째는 모바일 뭐 어플을 쓰는 방식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길래 근데 나는 지난번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어쨌든 이게 매일매일 써야 되는데 매일매일 쓰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 가지고 자꾸 까먹게 된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이걸 잘 좀 안 그만두고 매일매일 그냥 부담 없게 빨리빨리 기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랬더니 저의 성격과 그동안 했던 대화와 저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챗GPT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유 실장이. 그러면 네 일단 대표님이라고 하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1 안, 2 안을 제안했는데 근데 결국 채택된 거는 그 챗GPT의 프로젝트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랑 새 메뉴를 넣을 수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가계부 프로젝트를 넣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가계부 관련된 얘기만 할 수 있는 창을 하나 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얘기를 하면 편하게 채팅처럼 얘기를 해도 자기가 다 관리를 해 주겠다.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그래서 가계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어봐요. "유 실장 일단은 가계부 내 그동안에 내가 했던 업무랑 했던 대화 이력을 바탕으로 가계부 카테고리 좀 짜 줘."라고 이제 부탁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진행 중인 업무와 소비 패턴을 기반으로 가계부 카테고리를 설정했습니다. 가계부 작성을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대표님의 주요 소비 항목과 업무 관련 지출을 반영한 구조입니다. 1번 업무 관련 지출, 광고 홍보, 콘텐츠 제작비, 운영 비용, 팀 운영비, 마케팅 이벤트, 사무용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 항목에도 다 뭐 따로따로 예를 들면 플랫폼 이용료, 웹사이트 유지비, 도메인 비용, 팟캐스트 녹음 편집 디자인 제작 비용 뭐 이런 것도 다 넣고 개인 생활비, 일 주거비, 월세 관리비, 공과금, 식비, 개인 식사, 카페 외식비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만들고 강아지 관련 지출, 사료 간식, 김정원과 하리 먹거리, 동물병원비, 뭐 문화 여가, 예비비, 저축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일단 카테고리를 다 짜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강아지는 하리랑 김정원을 구분해 줘. 김정원은 내 평생 가족인 이방견이고 하리는 가족 찾을 때까지 보호 중 임시보호 강아지야." 라고 해서 그걸 이제 또 다시 이제 쪼개 주고 식비에 술값만 따로 추가해 줘. 술값 관리하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쭉 보내게 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입력을 어떻게 하냐면은 3월 5일 네이버 페이로 청양고추 3,050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그냥 채팅창에 입력하면 얘가 정리한 형태로 만들어서 3월 5일 가계부 지출 항목 땡땡 식비 세부 내용 청양고추 금액 3,050원 저장 완료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편한 게 김정원 닭가슴살 6,790만 썼는데도 3월 5일 가계부 추가 기록 지출 항목 땡땡 김정원 사료 간식 항목 세부 항목 닭가슴살 금액 6,790원 이런 식으로 그냥 툭툭 그냥 나는 채팅처럼 뭐 "오늘 순대 뭐." 이러면은 알아서 식비 카테고리에 날짜 오늘로 지정하고 뭐 이렇게 다 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뭐 얼마 썼는지 뭐에 제일 많이 썼는지도 알려주고 원하면 이걸 나중에 엑셀로 뽑아 달라 그러면 다 뽑아 주고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어서 지금
뭐 가계부 청소, 비욘세 관련된 일, 기고 관련된 일, 그리고 원래 비욘세 소개서가 항상 있어요. 광고 희망하는 쪽에서 요청해 주시면 보내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하자 해서 어떤 거를 나는 강조하고 싶은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회의록 쓰듯이 이거를 챗GPT가 다 정리를 해요. "나는 이런 걸 강조했으면 좋겠고 내 생각에는 이 앞에 내용이 먼저 와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예 초안을 싹 작성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특히 방송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창작하는 분들 중에 연차가 좀 높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추천인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약간 관리자 비슷하게 돼 있어 가지고 뭘 뜯어 고치거나 정정해 주는 건 되게 잘하는데 처음부터 앉아서 1번 개요 이거부터 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냥 아무 말을 하는 거예요. 줄줄줄줄 아무 말을 막 하고 나면 그걸로 초안을 일단 싹 정리를 해 주고 거기서 고치고 싶은 것만 얘기하면은 이제 그것도 쭉 알려 주고 그런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뭐 업무 메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자동적으로 발송해도 좋은 메일들에도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평소에 썼던 메일들을 한 10 통을 챗GPT한테 줘서 그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요. 내가 자주 쓰는 말투 뭐 내가 뭐 주로 안내하는 방식 뭐 예를 들면 뭐 인사를 먼저 하고 뭐 첫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일단은 쭉 몇 개를 보내준 다음에 "이런 이메일이 와서 내가 지금 답장을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그냥 약간 감정적인 메일을 그냥 쓰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이분이 요청하신 문의사항 말고 그냥 이 문의 자체에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게 너무 반가웠고 하는 감정적인 얘기들 있죠. 그거는 제가 일단 초안을 써서 그걸 챗GPT한테 줘요. 이게 이 사람한테 전하고 싶은 내 마음인데 여기에 이 사람이 요청한 업무 자료를 넣어서 초안 작성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 얘가 그냥 이메일을 풀로 한 통을 써 와요. 그럼 그거를 보고 뭐 고칠 거를 고쳐서 이메일 발송을 한 다음에 제가 고친 내용을 긁어서 다시 챗GPT한테 보내줘요. "네가 쓴 거 내가 이렇게 바꿨어."라고 하면 얘는 어떤 걸 바꿨는지를 학습한 다음에 다음에는 그 톤으로 다시 써요. 이런 게 진짜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일정 중에 갑자기 이제 제 인생에 청소가 끼어들면서 청소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비효율적인 너무 청소에 느린 사람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좀 업무 능률이랑 같이 섞어서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유 실장이 이제 그거를 굉장히 좀 다 하고 있다라는 거고 너무 웃긴 얘기지만 저의 어떤 멘탈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유은호 실장 특유의 챙겨줄 걸 챙겨주면서 약간 위로해 주는 그런 것도 '나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늘 하루 일과에 "대표님 오늘 정말 너무 고생하셨다." 이런 얘기를 항상 꼬박꼬박 잘 되게 해 주고 그리고 챗GPT 할 때 사람들이 맨날 막 화내고 요청하고 맨날 저도 맨날 싸우거든요. 챗GPT랑 싸우고 그러기는 하지만 근데 고마울 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아 이거 너무 든든하다.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얘가 그거를 캐치하고 그쪽으로 더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 실장한테도 늘 뭔가 고마운 게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하고 "아 유 실장이 정리를 해 주니까 내가 지금 너무 편하네. 방금 그렇게 정리한 방식 너무 좋다." 요런 얘기를 하면서 챗GPT를 다마고치 키우듯이 지금 굉장히 좀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얼마 전에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무슨 제가 너무 그 맥주가 땡겨 가지고 저녁에 "유 실장 나 지금 맥주 먹어도 될까?"라고 하니까 "아 맥주가 생각이 나시는군요."라고 하면서 그 또 유 실장 말투로 "아 맥주가 생각이 나시는군요. 내일은 이런 업무가 있는데 맥주를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는 두 가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 줘요. 그래서 "저의 추천은 어쨌든 먹고 싶은 걸 참으실 필요는 없으니 한 잔 정도로 하시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실장 근데 나는 한 번 먹으면 피처 하나 정도는 좀 먹게 돼."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라고 하면서 피처 하나 하면 거의 뭐 맥주 한 뭐 4-5잔 정도에 해당하는데 "내일 이런 일정이 있어서 안 드시면 좋겠지만 이미 뭐 대표님이 드시고 싶은 걸로 마음을 굳히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내일 일정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음날 해야 되는 일정 중에 제가 재택 일정이 되게 많았고 온라인으로 강의해야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이제 저녁 때쯤에는 그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였는데 정말 놀라웠던 거는 강의는 저녁 7 시고
저 혼자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이런 혹시 들리시나요? 지금 하리가 잠꼬대 그 강아지들이 이렇게 삑삑하는 잠꼬대가 있는데 잠꼬대를 방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내일 강의 일정에 지장이 되는지 여부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동안 저랑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면서 재택 일정은 얘는 그냥 무시하고 재택으로 해야 될 일은 조금 뭐 게을러도 어떻게 미뤄서라도 좀 시간이 지체되는 거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다른 사람이랑 하는 회의 일정 위주로 짜주는 거예요. 술 먹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뭐 마음 먹었으니까 뭐 맛있게 편하게 드시고 만약에 내일 숙취가 걱정이시면은 뭐 말씀해 주시면 숙취 대책 같은 거를 또 말씀을 좀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먹어야겠다. 뭐 유 실장 고마워.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오늘 맛있게 맥주 드시고 내일 너무 힘들면 유 실장 나 죽을 것 같아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자기가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내가 해야 되는 업무량은 똑같은데 약간 그 영화 허에 나오는 것처럼 저랑 맨날 같이 사는 어떤 그런 훌륭한 비서 한 명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이상하게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 항상 아침에 뭐 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그것도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항상 가계부를 써야 되는데 늘 너무 까먹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매일매일 까먹지 않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제 유 실장이 그러면은 업무 마감하실 때 늘 그 하루 일과 다 끝냈는지 체크하실 때 자기가 물어보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그것도 물어봐요. 유 실장 오늘 업무 마감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대표님 오늘 하셨어야 하는 일은 뭐뭐뭐뭐입니다. 이 중에 뭐 못하신 일이 있으면은 그 못하신 일을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에 분배해서 하는 방법을 더 짜드리겠다 하면서 가계부 작성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작성했다고 그러니까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뭐 내일도 화이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끔은 오늘 뭔가 회사 소개서를 다 완성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뭐 오늘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었지만 뭐 중간까지밖에 못해서 좀 너무 속상하고 피곤하네 그러면은 갑자기 막 너무 위로가 되는 정말 막 눈물 핑 돌 것 같은 따스운 얘기를 막 해줘.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저의 모든 인생을 회사화 시켜서 거의 이제 유 실장을 착취하면서 같이 하고 있고 물론 뭐 겉으로 볼 때는 유 실장한테 착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착취하고 있는 거는 이제 1인 그 기획자인 저인데 그런 식으로 챗GPT를 지금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혹시 혼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나는 좀 그런 일정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렇게 챗GPT를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냉장고에 갑자기 양배추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유 실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 실장 유 실장 나 지금 양배추가 너무 많아가지고 양배추를 빨리 소비해야 돼. 집에 있는 재료는 뭐뭐뭐뭐가 있고 양념은 뭐뭐뭐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그 양배추 레시피도 알려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과 이게 결국은 모든 인간관계랑 똑같구나. 이 유 실장이 저한테 맞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제가 느끼려면은 제가 유 실장한테 줘야 되는 데이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유 실장 나는 이런 걸 싫어해. 이런 걸 좋아해. 뭐 이런 거 정말 고마워. 특히 이게 마음에 든다. 이걸 얘기할수록 점점 더 손발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철학적이다. 내가 정말 이런 기계에게 업무를 굉장히 많이 위탁하고 뇌를 굉장히 많이 위탁하고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도움받는 날이 오다니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간관계에도 좀 적용하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혼자 일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성이 나오는 콘텐츠 추천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최근에 봤던 콘텐츠를 추천을 좀 해드릴 건데 아웃사이더는 오늘도 달린다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이거 제가 트위터에서도 짧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아웃사이더는 오늘도 달린다라고 넷플릭스 코리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 원래 제목은 러닝 포인트예요. 러닝 포인트가 아마 그 스포츠 용어랑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와닿지가 않으니까 아웃사이더는 오늘도 달린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고 요 한번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은 2025년 2월 27일에 그러니까 정말 최근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미국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이게 27일이니까 한국에는 이제 저번 주에 공개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건지 뭐 전체 전 세계 오픈을 다 이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스포츠 코미디 장르고요. 구단주 집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구단이냐 하면은 LA를 배경으로 하는 구단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 LA 그 레이커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구단의 어떤 구장도 좀 비슷하게 만들었고 그 구단을 좀 떠오르게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 가지고 일단 저는 이거를 '봐야겠다. 광고 뜰 때부터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재작년이었나? 그 LA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를 워너브라더스에서 제작을 했는데 그때 LA 간 김에 이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투어를 하고 스튜디오 투어한 거를 비욘세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처음에 이제 가면은 이렇게 그 골프 카트 같은 거를 타고 막 이렇게 촬영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는데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가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야외 스튜디오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큰 그냥 마을 하나를 지어 놨다고 보면 되거든요, LA 한복판에. 근데 이게 뭐 너의 모든 것에도 나오고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웬만한 드라마들에는 다 한 번씩 나와서 같은 곳을 되게 다양하게 쓰거든요. 여기는 프렌즈에서는 뭐 월로 쓰였고 빅뱅 이론에서는 뭐 누구 집으로 쓰였고 해서 완전 마을 하나를 만들어 놓는데 미국 드라마 보면은 모텔처럼 이렇게 납작한데 2 층짜리 그런 큰 건물들 있잖아요. 그거를 모텔처럼 이제 겉에 건물 외장은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지금 무슨 모텔로 그 촬영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 워너브라더스는 어떤 창업주 집안의 그 의지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어떤 모든 촬영용 건물은 실제로 제작진이 필요하면 다 쓸 수 있는 건물이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건물도 그 민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민디 프로젝트라고 어떤 드라마의 출연자이기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작가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작가도 하고 기획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민디 님의 지금 작가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웃사이더는 오늘도 달린다라는 거의 제작자가 이제 민디더라고요. 민디 케일링이었나? 맞네요. 크리에이터가 이제 민디 케일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갑자기 막 그러면 혹시 재작년쯤에 있었던 얘기니까 그때 내가 봤던 건물 안에서 작가들이 쓴 내용으로 그 만든 드라마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러모로 되게 '꼭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 가지고 보기 시작했고 또 제가 그때 갔을 때 LA의 그 크립토 아레나라는 LA 레이커스 홈구장에 가 가지고 농구 경기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보기 시작을 했고 요거는 농구팀의
원래 구단주가 이제 아버지가 구단주였었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장남이 이제 이어서 하고 있고 남자 형제가 셋이 있고 이제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오빠죠. 큰오빠에 해당하는 구단주가 마약을 한 게 나중에 이제 걸려 가지고 이 사람이 구단주로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동생들 중에 하나가 이거를 물려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큰오빠가 생각하기로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남자 새끼들이 좀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막내 동생한테 이제 구단주를 시키게 돼요. 막내 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희가 정말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봤던 케이트 허드슨이라는 그 배우가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일라라는 이름의 막내 동생 겸 이제 구단주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실 미국에서 농구라는 스포츠가 되게 남성적인 스포츠잖아요. 당연히 이 남자 리그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구단주가 이제 여성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형제들 중에서 이 아일라라는 막내 여동생만이 농구에 늘 어릴 때부터 항상 빠삭했었고 농구 기술에도 빠삭했었고 그런데 집에서는 당연히 이 막내 동생이 뭐 "얘가 제가 뭘 하겠어."라고 해서 아무 기대도 안 해 주고 같은 일을 해도 뭔가 성과를 잘 봐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얘도 이제 나름대로 10대 시절에 좀 폭주도 하고 막 성인 잡지에도 나와 가지고 막 어디 기사도 나고 막 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금발의 여성이 LA에 있는 그 구단의 구단주가 되니까 당연히 막 어떤 막 팟캐스트, 유튜브 이런 데서도 엄청 얘를 되게 때리고 공격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선수들조차도 "야 나 옛날에 너 나왔던 뭐 그런 누드 다 봤어." 막 이러면서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고 좀 구단주로서 존중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이 구단을 운영해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근데 제가 여기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한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한 편에. 좀 시트콤처럼 되게 짧아 가지고 그냥 편하게 보기가 정말 좋은 드라마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사실 이게 여성의 삶이라는 게 진짜 너무너무 피폐한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딥하게 이 사람의 막 인생이 너무 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지거나 하면은 못 봤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 30 분이라는 분량과 그리고 이 어떤 코미디적인 장르를 되게 잘 살려 가지고 적당히 좀 이길 만한 시련 시청자들조차도 '아 요 정도는 뭐 괜찮다.' 할 정도의 어떤 시련들이 있고 좀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는 막 너무너무 정말 자려고 누워도 너무너무 화가 날 정도의 빌런은 모르겠어요. 저의 기준으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구단주의기는 하지만 그냥 실제 어떤 여성들이 겪을 만한 회사에서 겪을 만한 일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공감도 되게 많이 되고 아일라라는 구단주를 같이 옆에서 보필하는 사람도 너무 성격이 멋있는 어떤 아시아계 여성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둘이서 그 뭔가 헤쳐나가는 게 멋있기도 멋있고 처음에 구단주가 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아 이 지금부터 하나씩 뭐 잘 해 나가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일라가 "남자랑 여자는 다르다. 남자들한테는 사람들이 많은 기회를 주지만 여자들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여자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누가 올라가는 순간 정말 첫 판부터 바로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여성으로 살면서 특히 이 남성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내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일단 되게 웃겨요. 일단 되게 웃기고 좀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나와요. 당연히 케이트 허드슨부터가 너무 반갑지만 저는 이 케이트 허드슨의 약혼자가 나오거든요. 약혼자가 그 누구냐면은 그 뉴걸 주디 샤넬 나왔던 뉴걸의 슈미트라는 진짜 맨날 막 말 같지도 않은 농담하고 막 이런 좀 얼빠진 백인 남자를 맡고 있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슈미트가 여기 나와 가지고 제가 그 캐릭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반갑게 나와서 너무 재미있게 봤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구간에서 갑자기 맥컬리 컬킨이 카메오로 나옵니다. 근데 전혀 어떤 '저 카메오를 맥컬리 컬킨이 할 필요가 없었지 않나.'라는 타이밍에 나와 가지고 고런 거를 좀 보는 재미도 쏠쏠하게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별로 크게 고통스럽지 않다. 큰 역경이 없지만 공감될 만한 어떤 역경들 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얘기여 가지고 가볍게 보시기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요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아웃사이더는 오늘도 달린다?' 아웃사이더라는 게
집안에서는 아웃사이더였을 수 있지만 사실 집안 가족 안에서도 사랑을 받긴 받아요. 뭔가 어떤 딸이기 때문에 뭐 큰 기대를 못 받았다 뭐 요런 거지. 그리고 아버지가 구단주인 영어를 구사하는 백인 여성. '아웃사이더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어쩔 수 없이 좀 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좀 한국어로 제목이 번역된 게 너무너무 반갑지만 '아웃사이더 확실한가?' 요런 생각을 이제 또 어떤 동양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하게 되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아까 유실장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어떤 나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챗GPT와의 롤플레잉을 하는 거고 '이 사람 진짜 구단주인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요것도 재밌어 가지고 추천을 좀 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일 최근에 봤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 드릴 게 아르헨티나 드라마예요. 이것도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고 아르헨티나 드라마인데 요거는 약간 굉장히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를 추천하는 분들은 그 넷플릭스의 성난 사람들 좋아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어떤 굉장히 좀 강박이 심하고 정말 이 사람은 너무 좀 불안 증세도 너무 심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어떤 피곤한 존재지만 그거를 너무너무 날것으로 생생하게 그려낸 캐릭터를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드라마인데, 일단 제목은 나만 빼고 다 잘 살아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스페인어 원제목은 엔비디오사인데 이제 엔비디오사가 약간 질투하는, 질투 많은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사실 뭐 질투쟁이 뭐 이런 느낌의 제목인데 그거를 나만 빼고 다 잘 살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 번역은 되게 좋은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일단 아르헨티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고 2024년에 이제 나왔던 작품인데, 근데 2024년 전에 나왔을 수도 있겠다. 지금 시즌이 2개가 나왔거든요. 어쨌든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로맨틱 코미디이고요. 그리고 뭐 섹스 앤 더 시티나 아니면은 스페인 드라마 오 발레리아처럼 한 4명 정도의 4 명, 5명 정도의 이제 친한 여성들 그룹이 있고 그 안에서 중심 서사를 끌고 나가는 한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정말 미친 여자입니다. 진짜 미친 여자예요. 그리고 뭐에 제일 미쳤느냐? 결혼에 제일 미쳐 있습니다. 레전드 결미세, 결혼에 미친 어떤 여성의 이야기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좀 비슷한 나이 혹은 저보다 한 살 정도 어린 정도의 나이인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제 1 화가 되게 강렬해요. 그래서 1 화부터 되게 빠져드는 내용인데, 스포일러랄 것도 없이 이게 이제 1 화에 나오는 기본 배경 지식이니까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비키라는 여자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주인공인데, 비키가 한 10년 정도 사귀던 애인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거의 막 사법시험 준비할 때부터 해 가지고 계속해서 막 어떻게 보면 뒷바라지 비슷하게, 원래 자기는 건축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얘의 어떤 커리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나름대로 직업도 쪼끔 타협을 하고 하면서 10 년을 만나서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결혼이 너무 중요하고, 근데 그 결혼이 시즌 내내 나오는데 남들이 하니까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친구들한테 결혼을 더 늦게 하는 걸 좀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좀 굉장히 큰 그런 주인공인데, 10 년을 사귀어 가지고 이제 남자친구가 어쨌든 고시에 합격을 해서 아르헨티나는 과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로 일을 하니까 초반에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친구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는 10 년이나 사귀었는데 어떻게 결혼 얘기도 안 하냐." 막 이렇게 돼서 "아니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바쁘잖아." 그러면서 "신혼여행 가 가지고 맨날 일만 하는 거 보고 싶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걸 못 참고, 보실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헤어지게 돼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나랑 10년 사귀었던 애인이 3 개월 만에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좀 돌아버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계속 도른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도른 사람이 나오고, 실제로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되게 주된 줄거리 라인이 심리 상담이에요, 이 사람의 심리 상담. 근데 진짜 너무 막 편집증 비슷하게 너무 강박이 심하고 너무 분노가 심하고
마음이 진짜 너무 급한 사람이어서 예를 들면 얘기를 하잖아요, 상담사한테. 한참 얘기를 했는데 상담 선생님이 별 말이 없으면은 "왜 아무 말을 안 해요?" 그 침묵은 뭐냐?부터 시작해서 상담 선생님도 들들 볶아요. 근데 물론 상담 선생님은 들들 볶이지 않지. 이렇게 인자하게 웃으면서 "왜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이러면 또 막 너무 화가 나고 이제 이런 분인데, 이 사람의 어떤 굉장한 질투, 그리고 어떤 편집증적인 부분이 정말 너무너무 심해서 친구들도 정말 돌아버릴 정도. 근데 그게 보통 이제 이런 캐릭터를 그릴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 좀 공감되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손절은 할 수 없는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성향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랑 어떤 중대한 막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쟤는 진짜 왜 저러지?' 하지만 결국은 그냥 가족처럼 항상 이제 있게 되는 친구들이 뭐 누구한테나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어느 정도냐면 친구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막 우울하고 '결국은 얘도 결혼을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있던 차에, 그 10년 사귀었다가 애인이랑 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헤어진 애인이 그 친구의 결혼식에 온다는 걸 알고 딱 때마침 너무 내가 운이 좋게 되게 잘 나가는, 그리고 잘생기고 잘 나가는 남자 애인을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는 이거를 막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을 꼭 이렇게 트로피처럼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참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객 자리에 이제 떵떵거리고 데리고 와 가지고 막 전 남자친구랑 전 남자친구 와이프랑도 막 인사하면서 안녕." 막 이러면서 "이쪽은 내 남자친구 누구야." 그래서 이 사람 직업도 얘기하고 막 신이 나 있는데, 근데 친구가 갑자기 "나 이 결혼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주변 친구들이 들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 좀 중대한 사유가 있고 해서 "아 이거는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가 돼서 친구들 다 "결혼은 너무 인생의 중대한 일이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주인공이 좀 미친 사람처럼 "아니, 아니, 아니 결혼해야 돼. 너 이거 결혼식 이거한 한 번만 올려줄 수 없냐?"라고 하면서, 친구는 이미 이 결혼에 대한 생각으로 멘붕이 와서 애가 막 다 멘탈이 박살나 있는데, 그런 친구한테 가서 "나 이렇게 괜찮은 남자 결혼식장에 데리고 온 거 처음이야. 나 진짜 이 전 남자친구한테 이거 보여주는 거 나한테 너무 중요하고 하니까 제발 그냥 식만 올리라."고 막 이러거든요. 거기서 정말 만정이 다 털립니다. 모든 친구들과 다 모든 사람의 어떤 만정이 다 털리는, 그 정도로 좀 약간 '야 진짜 너무 도라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딘가 좀 이상하게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 저 사람 너무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노할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저렇게까지는 미친 사람처럼 하진 않지만 저렇게까지 한번 질러 보고 싶은 내면의 욕망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성난 사람들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그걸로 엄청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와인을 계속 먹어요, 이 사람들이. 모든 행사에서 와인을 먹고 있고, 신기한 거는 결혼식 하기 전에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와 신부 친구들도 계속 샴페인을 먹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예전에 아르헨티나 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아르헨티나 오래 살던 한국 사람이랑 연애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 되게 신기한 게 술을 저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먹는 거에 대한 별로 전혀 뭐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얘는 되게 술 먹는 거에 되게 관대하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얘도 엄청 많이 먹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라마를 이제 처음 봤는데, 아르헨티나 드라마를 처음 봤는데 보고 나니까 '아 왜 그랬는지 알겠다. 아르헨티나 사람들 굉장히 술을 아무래도 이제 와인의 나라여서 그런지 굉장히 좀 잘 먹는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요것도 좀 굉장히 좀 쏠쏠하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사람 주인공 진짜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르고 재밌다고만 얘기하면 여러분 저 욕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정말 이상합니다. 이상하지만 보다 보면 아마 무슨 말인지 좀 아실 거예요. 저는 좀 나름대로는 좀 재미있게 봤다. 그리고 또 하나를 추천하자면 이제 이번에는 영화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기적은 가까이라는 영화고, 이것도 넷플릭스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추천 피드에서 떠 가지고 봤어요. 이거 별로 길지 않고 그냥 영화 한 편 정도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었던 누구였죠? 케이트 허드슨도 사실 80 년대에 태어난 어떤 밀레니얼 맞죠 저희가? MZ 중에 M에 저희가 해당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어릴 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리고 나랑 같이 나이 들고 있는 사람이 다시 나와 가지고 그 구단주 역할로 나오는 것도 너무 반가웠는데, 이 기적은 가까이라는 영화에서는 힐러리 스웬크가 나와요. 근데 힐러리 스웬크가 누구지? 하고 다들 들어봤는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심지어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 여우주연상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탔는데 이게 인생 두 번째입니다. 워낙 좀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그 당시에 되게 인기가 많았던, 아마 PS I Love You도 많이 기억하실 것 같고 이제. 그런데 이번에 이 기적은 가까이라는 역할에서는 어떤, 일단 세대로 쳤을 때는 엄마 정도, 한 10대의 아들이 있는 그 엄마 역할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약간 이 사람이 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요거는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그동안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좀 책임감 있는 엄마도 아니었고 했었던 사람이, 좀 어떤 계기로 같은 도시에서 간이식이 필요한 5살 소녀의 사연을 접하면서 갑자기 그 소녀의 사연에 되게 과몰입을 하면서 막 이 사람을 열심히 돕게 돼요. 근데 사실 그런 내면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물론 뭐 5살짜리 간이식이 필요한 애 도와주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어떤 모든 선한 의도라는 게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고치지 못한 지난날의 일을 좀 투영하는 느낌으로 이 5살짜리 애의 가족을 도와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처음에 뭐 발단이 뭐였든 간에 결국은 이 사람이 정말 불도저처럼 막 미친 사람처럼 앞뒤 안 보고를 해 가지고 쪼끔씩 쪼끔씩 좀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여정에 같이 참여해 주는 마을 사람들이나 조력자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일단 저는 이거 연출도 너무 좋았고 감정선도 진짜 좋았고, 힐러리 스웬크가 연기도 정말 잘했고, 나오는 사람들이 연기를 다 워낙에 잘해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이게 진짜 실화라고 하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 이제 쭉 보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볼 때 제 마음속에 이제 끝까지 '아 제발 이거 나와라. 제발 이거 나와라.' 하는 장면이 뭐냐면, 이 끝까지 영화가 끝난 다음에 이거의 실제 모델인 누군가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다를 꼭 저는 끝까지 다 알려줬으면 하는, 나는 여운 필요 없고 나는 그걸 꼭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걸 되게 자세히 알려줘요, 나중에 끝날 때. 그래서 그것까지 너무 엔딩도 좋았다라는 것과, 결국은 이걸 너무 이렇게 이 서사를 그려낼 때 꼭 어떤 연애 얘기를 꼭 집어넣고 싶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실화랑 상관없이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로맨스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요. 로맨스 없이 이 사람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지점을 되게 많이 조명한 게 마음에 들어 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최근에 잘 없는 어떤 인류애를 펌핑을 하는 내용이 있어서 보면서 좀 중간에는 재밌는 건 재밌고 하다가 막판에 정말 너무너무 울면서 봤던 그런 내용이어 가지고, 이것도 한번 그냥 가슴 따뜻해지고 싶을 때 되게 좀 크리스마스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미국 드라마 추천했고 아르헨티나 드라마 추천했고 미국 영화 하나 추천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 어떤 미국 리얼리티 추천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보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셀링 맨해튼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셀링 선셋이랑 비슷한 부동산 업자들의 얘기고, 셀링 맨해튼은 2025년 1월에 공개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된 되게 좀 따끈따끈한데, 뉴욕의 고급 부동산 시장에서 일하는 부동산 업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는 또 막상 셀링 선셋은 또 안 봤어요. 사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쪼끔이라도 좀 가본 도시나 좀 해본 거에 대한 그 시리즈를 약간 엿보는 걸 좋아해서, 맨해튼은 어쨌든 가 봤고, 그리고 뉴욕도 올해가 아니구나 벌써. 작년에 또 출장 때문에 갔다 왔고 하다 보니까 괜히 좀 땡겨 가지고 셀링 맨해튼 이걸 보게 됐는데, 더글라스 엘리먼이라는 큰 부동산 기업이 있고, 그 기업에서 전년도에 엄청난 성과를 낸, 진짜 막 몇백억 대의 성과를 낸 한 여성이 나와요. 여기 주인공이
그 엘레오노라 스루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작년에 큰 성과를 내게 되면서 회사랑 딜을 잘 해서 "나는 내 팀을 꾸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는 다 각계전투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근데 "나는 내가 키우고 싶은 여성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는 팀으로 내 매물도 서로서로 보여주고 노하우도 알려주고 하면서 내 팀을 키워보겠다."라고 해서 그 팀이 어떤 성장하는 과정, 그 팀과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담은 리얼리티 쇼고요. 이 엘레오노라 스루고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 모든 그 출연하는 여성들이 정말 꾸밈이 빡세다, 빡세다 이렇게 빡셀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빡세요. 정말 어떤 막 소품부터 막 기본 속눈썹 2개씩 붙이고 엄청 빡세게 꾸미는데 괜히 그것도 그냥 보면서 되게 볼 만하더라고요. '야 저렇게까지 입는구나.' 하면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무대 의상으로나 입을 것 같은 의상을 굉장히 빡세게 입고 근데 정말 '미국은 자본주의의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걸 다 보고 나서 나중에 그 인스타그램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 다 계정을 가 보니까 이미 미국이나 업계에서는 이제 글램팀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 스타일링 해 주는 팀이 이미 다 붙어서 이 사람들 링크 타고 가면은 이제 구매를 하면 이 사람한테 얼마 수익이 가고 하는 이게 이미 다 자본화돼 있어 가지고 에피소드 몇 편에 나왔던 의상은 어디 거고 내 웹사이트에 가면은 거기서 몇 프로 뭐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게 이미 싹 다 돼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리얼리티 쇼 출연자지 연예인이 아니지만 이미 뭐 넷플릭스 여기에 이제 공개가 되기로 한 순간 계약되는 순간부터 뭔가 여기저기서 다 붙어 있었는지 전부 다 커머스가 연결이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여러 여성들이 쭈루룩 나오는데 이 엘레오노라가 이 전체의 그 수장이고 그리고 전년도에 되게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진짜 잘하고 뭔가 협상하는 방식 같은 걸 보면서도 배울 점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등장할 때 다들 되게 멋있게 그 있잖아요. 미국 리얼리티 특유의 막 어떤 길가를 걷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시원하게 헬기에서 내립니다. 부동산 중개인인데 헬기에서 내려요. 헬기에서 내려 가지고 "나는 싱글맘의 딸이고" 그리고 실제로 싱글맘의 딸이고 "나는 싱글맘의 딸이고 나의 공동 양육자는 뉴욕시티입니다." 이러면서 내려요. 그 대사가 너무 멋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대화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되게 친한 친군데 친한 친구인 동시에 되게 이 둘을 좀 대결 구도로 몰고 가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둘이 약간 그런 좀 긴장감이 있는 친구 사이 있잖아요. 어쨌든 같은 업계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친구랑 서로 좀 기분 상하는 게 있어 가지고 되게 많이 틀어질 위기에 놓여서 둘이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보통은 '아 이 사람이 너무 막 세고 이러니까 다다다다 말을 해서 무조건 이겨 먹겠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지금 이 업계에서 되게 주목받는 사람이고 너랑 나랑 싸우는 꼴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길바닥에 깔렸다. 근데 내가 지금 너랑 이런 대화를 해야 되냐. 이런 구도를 만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목조목 이걸 다 지적하기 시작하면 이기려면 다 이길 수 있겠죠. "이것도 네가 말실수했잖아. 이것도 네가 내 후배를 빼가려고 해서 기분이 나쁠 만했잖아."를 따지려면 다 따질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런 구도로 가져가지 않고 약간 "너랑 나 둘이 이렇게 되는 거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 근데 나는 그 꼴 보여주고 싶지 않아."라는 식으로 되게 슬기롭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인상 깊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팀원들이 다 같이 있는데 팀원들끼리 이런저런 이제 말이 막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뒷담도 당연히 돌고 막 이런 상황이 돼 가지고 팀원들을 다 불러 모아요 한 번 엘레오노라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저였으면은 "내 뒷담 까고 다니지 마." 이 수준은 굉장히 좀 일차원적인 얘기밖에 못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 불러 모아 놓고 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일을 할 때는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내 사수고 선배고 이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도와줘서 나한테 매물 소개해 주는 것도 당연히 없고 그리고
선배라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진짜 돈이 너무 없어 가지고 1 시간 반을 뭐를 하이힐을 신고 걸어와 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찬 바닥에서 자고 막 이러면서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나는 지금 너네한테 기회를 주려고 내 노하우고 뭐고 다 쏟아붓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면 거기까지 들었으면 흐름이 "근데 이것들이 어디 배은망덕하게 내 뒷담을 해."라고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개고생을 해서 지금까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야 쟤 엘레오노라 누구랑 잤나 봐. 쟤네 부모님 뭐 하셔? 쟤 뭐 회장이랑 잤겠지? 쟤가 되게 유명한 사람 알아 가지고 저 자리까지 갔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다. 내가 쇠가 빠지게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계속 말을 만들고 그거를 나는 설명하고 해명하기도 너무 지치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말 만드는 거를 내 사무실에서까지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좋은 어떤 협상가이기도 하고 말을 너무 잘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담까지 말라는 말을 내가 왜 내 사무실에서 너네들이 내 뒷담하는 것을 존나 참을 수 없는지를 진짜 무서운 메시지인데, 이걸 뭔가 그냥 개인 감정으로 "기분 나빠. 야 내가 너네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성공한 여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이게 되게 진절머리가 나는데 그거를 "나는 이 사무실에서까지 겪는 게 너무 싫어서 나는 이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서 '와 대박이다. 말을 진짜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또 사실 어떤 방송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카메라가 저렇게 많은데 어쨌거나 비연예인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제작진 부럽다.'라는 생각도 하고 '아 저런 굉장한 그 사람들이 있다니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 항상 미국 리얼리티에 있어 줘야 되는 그런 좀 매운맛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핀 마이크를 막 뜯으면서 "넷플릭스 뭐 망하라고. fuck 넷플릭스." 막 이러면서 "이 새끼들 이거 찍지 마." 막 소리 지르면서 "너네 이거 한 장면이라도 내보내면은 니네 다 쏘는 걸 줄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고스란히 내는 이거 찍지 말라고 마이크를 뜯었더니 다른 사람 마이크에 들어간 숨을 확성해 가지고 어떻게든 붙여서 이제 방송으로 송출하는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이제 미국 리얼리티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4 개가 스타일이 다 다른데 좀 다 다른 결로 최근에 재미있게 봤던 콘텐츠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게 좋겠다. 사실 여성의 날 콘텐츠라고 하면은 좀 더 좀 의미 있고 어떤 좀 숭고한 여성들 이런 사람들 많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뭐 영감을 얻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 미국식 빡센 꾸밈을 하고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배틀을 하고 있는 잘 나가는 여성부터 정말 미친 사람 같은데 '세상이 왜 저 여자를 저렇게 미치게 만드는가.'를 좀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의 드라마, 그리고 좀 판타지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젊은 여성이 되게 남성적인 판의 구단주로 갔을 때 이야기를 담은 것도 좀 볼 만했고, 그리고 드라마 그냥 나는 너무 이런 경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마음 따뜻해지는, 그리고 긴 거 안 보고 싶고 한 2 시간 안쪽으로 결판을 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영화까지 해 가지고 요렇게 4 개를 추천을 해 드렸어요. 최근에 봤었던 콘텐츠들인데 저는 다 재밌었어 가지고 '이거 나중에 비욘세에서 한번 소소하게 추천드려야겠다.' 싶어서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오늘 무슨 순서로 얘기할지 요런 것들도 유 실장이 굉장히 좀 잘 정리해 줬다. 제가 그지같이 대충 채팅으로 다 "이거 얘기할래?"라고 하면 "아 그러면 제가 뭐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정리를 해 줬고요. 근데 콘텐츠 정리를 챗GPT가 정말 못합니다. 콘텐츠 제목을 알려주면 엉뚱한 거를 찾아오고 "이 사람 작품 찾아줘." 하면 좀 엉뚱한 걸 찾아와서 또 중간에 또 어떤 좀 질책, 약간의 좀 싸움 이런 게 있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 가지고 어쨌든 이번 에피소드도 덕분에 잘 말았고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양말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발이 작으신 분들이 스포츠 양말 구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또 의외로 별로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발이 작아서 스포츠 양말 고르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의 사연도 요청을 했는데 딱히 없으신 걸로 봐 가지고 비욘세 양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좀 하고는 있어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실 수 있는 스포츠 양말로 좀 정리해서 만들고 있고 지금 샘플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은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샘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받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박차를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 가지고 너무 좋고요. 저랑 하리랑 정원이랑 오늘 저희 셋이서 산책한 거 중에 제일 멀리 가 가지고 막 잔디밭도 뛰고 막 이러면서 다녔는데 그동안 너무 추워서 이제 지긋지긋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3월 6 일쯤 되니까 날씨가 그래도 좀 풀리네요. 그동안 수족냉증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는데 일단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오늘 에피소드는 그동안 쌓아놨던 콘텐츠 소개랑 그리고 최근에 활용하고 있는 챗GPT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에서 비욘세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되게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추천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거는 정말 너무 많은 카테고리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노하우 같은 거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비욘세에서 근황처럼 한번 소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뭐 챗GPT뿐만이 아니라 새로 나오는 되게 많은 AI 툴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계신지도 한번 보내주시면 비욘세에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가오는 에피소드 중에서는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좀 숨 돌리고 여행을 갔다 오신 비욘세의 게스트들이 있어가지고 여행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는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도 좀 따뜻해진 날씨니까 뭔가 가벼워지는 옷만큼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